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검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도시의 네온사인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며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빗물로 흥건한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는 마치 사신의 발걸음처럼 규칙적이고 냉혹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으며 그녀는 품 안에 숨긴 작은 USB 메모리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차가운 빗방울이 피부를 때릴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은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미르 그룹의 해결사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사냥개처럼 서윤의 흔적을 쫓고 있었고 그들의 검은 양복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그 존재만으로도 숨막히는 공포를 자아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움직이는 깡패들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추악한 뒤처리를 담당하는 훈련된 전문가들이었기에 서윤이 아무리 복잡한 골목으로 도망쳐도 그들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서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절망적인 신음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를 반기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회색 콘크리트 벽뿐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그녀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아득하게 멀리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바라보았고 공포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 시각 왕복 12차선의 대로변에는 빗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이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도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방탄 세단의 뒷좌석에는 이지스 홀딩스의 대표 강도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차창 밖의 흐릿한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검토하던 인수합병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보우리 신경은 온통 빗속의 소음에 쏠려 있었다. 도지는 무미건조한 일상과 치열한 기업 사냥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감정을 죽이며 살아온 인물이었기에 타인의 고통이나 절망 따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빗줄기 사이로 언뜻 비친 골목 입구의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그의 날카로운 직감을 자극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운전석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도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호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바꾸며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했고 빗물을 튀기며 멈춰선 차량들에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튀어나와 도진의 차량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골목 안쪽에서 서윤을 막 덮치려던 미르 그룹의 하수인들은 갑작스러운 불빛과 낯선 차량들의 등장에 잠시 주춤하며 시선을 돌렸는데 그 짧은 틈은 서윤에게 있어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빗속을 뚫고 걸어나오는 도진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제왕과도 같았는데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위로 검은색 롱코트를 걸친 그는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의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윤과 그녀를 위협하는 사내들을 번갈아 보며 상황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조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미르 그룹의 행동대장은 도진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거대 기업의 위세를 믿고 거만한 태도로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이것은 내부의 문제니 상관하지 말고 갈 길을 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도진은 그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서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이에 격분한 사내들이 도진을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도진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해 버렸다. 빗물이 튀고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에 묻히는 짧은 순간 동안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윤의 앞에 다가와 섰으며 흙탕물에 젖은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에 머물렀을 때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기이한 동요가 일렁였고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단서와 연결된 물건임이 분명했다. 서윤은 눈앞에 나타난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러 온 천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마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도진은 무릎을 굽혀 그녀와 시선을 맞추고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절망과 도끼를 동시에 읽어내려 했다. 그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 대신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선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거부할 경우 죽음뿐이라는 냉혹한 통보에 가까웠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을 쫓던 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기에 떨리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서윤이 내민 손을 낚아채듯 잡아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는데 이 행동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녀가 이제 자신의 소유물임을 주변에 공표하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미르 그룹의 패거리들은 바닥에 나뒹군 채 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도진의 경호실장은 차가운 경고의 눈빛으로 그들을 견제하며 도진과 서윤이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완벽한 방어 태세를 유지했다. 서윤은 도진의 강압적인 힘에 이끌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졌고 따뜻한 히터 바람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를 감싸 안았지만 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육중한 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서윤은 옆자리에 앉은 도진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하여 빗속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자 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류를 정리하던 태블릿 PC를 덮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이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서윤은 그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 자신의 영혼까지 베어낼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 그녀가 선택한 이 결정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며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경고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멀어지는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에서 스스로 악마의 손을 잡았음을 깨달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악마보다 더한 존재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의 가족을 잃었을 때 거울 속에서 마주했던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복수심을 애써 억누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1급 보안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그 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어서 서윤은 그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비정했고 그 불빛들 사이로 얽히고 설킨 권력과 욕망의 거미줄 속으로 그녀는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울음은 그쳐
내 차에 타는 순간부터 약한 모습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위로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의 요동치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고 그녀는 젖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어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살아남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독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도진은 그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차량은 한강의 다리를 건너며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 질주했고 강물 위로 비치는 붉은 가로등 불빛은 마치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핏빛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유품을 만지작거리며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지옥에서 구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가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도진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침묵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도진은 이 소녀가 가진 물건이 미르그룹 박태수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오랜 복수를 완성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윤의 눈망울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슬픔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지만 오늘 밤의 충동적인 구조 행위는 이미 그의 철칙을 깨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진입해 버렸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어둠이 그들을 삼키자 도진은 다시 한번 냉정한 가면을 고쳐 쓰고 차문을 열 준비를 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서윤은 몸을 떨었고 도진은 그녀보다 먼저 내려 그녀가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는데 그 짧은 순간의 배려가 서윤에게는 낯선 따스함으로 다가왔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에도 도진의 경호원들은 사방을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서윤은 마치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듯한 기분과 귀빈으로 대접받는 듯한 기분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는 지상에서의 삶과 멀어지는 듯한 아득함을 느꼈고 문이 열리는 순간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도진은 굳게 다문 입술로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온 신경은 서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윤은 화려하지만 삭막할 정도로 모던한 인테리어의 거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발 아래 엎드린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도진은 서윤에게 씻고 나올 것을 권하며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주라고 집사에게 지시한 뒤 자신은 서재로 향해 미르그룹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가져온 정보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미르그룹이 깡패들을 동원해 대낮에 추격전을 벌일 정도라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했다. 도진은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창밖에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유리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욱 냉혹하게 굳어있음을 발견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그 소녀가 있었다. 욕실에 들어간 서윤은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는데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그녀의 울음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고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한 증오를 가슴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적일지 아군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욕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것은 과거의 약한 자신과의 작별이자 험난한 싸움터로 나아가는 출정식과도 같았다. 거실에는 도진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올랐다. 강도진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지나치게 넓고 고요해서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거대한 미술관 같다는 느낌을 주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서윤의 맨발에 서늘한 한기를 전해오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윤은 몸에 딱 맞는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분은 마치 죄수복을 입고 신문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도진은 한 손에 엠버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든 채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서윤이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녀를 쫓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번잡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들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도진의 얼굴에 기이한 명암을 드리우고 있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소파 맞은편에 앉았는데 푹신한 쿠션감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잔을 천천히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감상하듯 듣고 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진정되었느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진이 언제 돌변하여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이유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가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녀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를 간략하게 읊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서윤조차 잊고 지냈던 사소한 과거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정보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 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회계법인의 수석 회계사였고 일주일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타살 의혹이 짙다는 사실을 도진은 건조한 어조로 지적했다. 서윤은 아버지의 죽음이 언급되자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금 솟구쳐 올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도진은 그녀의 감정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님을 확신했고 그것이 바로 미르 그룹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장부의 원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그 물건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채권자의 독촉과도 같은 강압적인 태도였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감싸 쥐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서윤은 도진을 똑바로 노려보며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신과 적개심은 명확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어른들과 권력자들에게 배신당했고 법과 정의가 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눈앞의 남자 또한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도진은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은 도덕군자가 아니라 철저한 사업가임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한 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만약 그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투자는 실패로 간주되어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냉혹하게 경고했다. 폐기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에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의 그림자가 서윤을 완전히 덮어버리자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히고는 지금 문 밖으로 나가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미르 그룹 놈들에게 잡혀 아버지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감옥이며 오직 자신의 허락하에만 생존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서윤은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을 도진이라는 미지의 존재에게 거는 도박과도 같은 행위였다. 도진은 은색 펜던트를 집어들고 그 안에 숨겨진 마이크로칩을 확인했다. 칩을 확인한 도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는데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미르그룹 박태수 회장에 대한 복수극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박태수의 비열한 계략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과 회사가 공중분해되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칩을 다시 펜던트에 넣어 서윤에게 돌려주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아직은 네가 가지고 있는 편이 낫겠다며 대신 그 내용을 해독할 때까지 너는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칩이 공개되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며 그 폭풍의 중심에 서윤이 서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서윤은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 박동과 함께 뛰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 집에서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금지되며 도진의 허락 없이는 외출할 수 없고 집안에서도 지정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이것이 보호를 빙자한 감금임을 깨달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박태수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요구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법의 심판보다 더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목소리에는 서윤의 증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기묘한 공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대화가 끝나고 도진은 서윤을 손님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손님방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롭고 넓었지만 창문이 잠겨 있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도진은 편히 쉬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뒤돌아 나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는데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가 이제 저 위험한 남자의 손에 들어갔고 자신의 운명 또한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빗소리가 멈춘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서재로 돌아온 도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박태수의 얼굴을 떠올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오늘 밤 우연히 주워온 소녀가 자신의 복수극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가진 무기는 박태수의 심장을 정확히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도지는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이제 더 이상 숨죽여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고 서유는 낯선 침대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빗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사내들의 발자국 소리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여 식은땀이 흘렀고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고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려 애썼지만 차가운 금속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벽 너머 어딘가에 깨어있을 도진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신경 쓰였는데 그가 정말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빗속에서 자신에게 코트를 덮어주던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아주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미르그룹의 회장실에서는 박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부하들을 질책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이 한서윤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지스 홀딩스의 강도진이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박태수는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주는 불길함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애송이 같은 놈이 감히 자신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정보팀을 가동하여 강도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서윤을 되찾아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의 밤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 자본과 폭력이 얽힌 치열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갇힌 서윤은 이제 막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한 작은 돛담배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거실에 나타났고 식탁에는 서윤을 위한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윤은 잠을 설친 탓에 차한한 눈으로 방에서 나왔지만 도진의 면전이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노력했다. 도진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태도는 어젯밤의 긴장감과는 달리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그는 서윤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식사를 마치는 대로 자신의 비서가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녀는 자신의 수행 비서라는 직함으로 위장하여 곁에 머물게 될 것이며 그에 맞는 행동 거지를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비서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이해하고 수긍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 눈앞에 앉은 남자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도지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문을 넘기며 미르 그룹의 주가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고 가끔씩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에게 식사를 다 마치면 서재로 오라고 지시하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이 남자의 등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할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일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지금은 그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밥을 밀어 넣으며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밥부터 먹어야 했다. 서재로 들어선 서윤을 맞이한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과 복잡한 도표들이었는데 그곳은 마치 작전 지휘소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도지는 메인 모니터에 띄워진 미르 그룹의 조직도를 가리키며 서윤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서윤은 떨리는 손끝으로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녀의 기억은 정확했고 도지는 그녀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미르 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유는 도진의 명석한 두뇌와 치밀함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르 그룹의 추격망은 거미줄처럼 서울의 구석구석을 가다매고 있었고,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뒷골목의 정보상들 사이에서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는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박태수 회장은 자신의 치부가 담긴 USB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여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사설 탐정 조직과 폭력 집단을 동원해 이잡듯이 도시를 뒤지고 있었다. 강도진은 펜트하우스의 방탄유리 너머로 평온해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추격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이 안전한 요새 안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그녀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도진은 냉철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우며 이제부터 한서윤은 죽었고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도진이 준비한 변신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조립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비밀리에 펜트하우스로 호출되었고, 그들은 서윤의 긴 생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단발로 스타일을 변경했다. 화장기 없던 순수한 얼굴은 날카로운 아이라인과 짙은 립스틱으로 덮여 도도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며, 그녀가 입던 낡은 옷들은 최고급 정장과 하이힐로 교체되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낯선 여자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느껴져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도진은 그녀의 바뀐 모습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부터 너는 이지스 홀딩스의 신임 비서 김민영이라고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주지시켰다. 서윤은 김민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사원증과 위조된 신분증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딱딱한 플라스틱의 감촉을 느끼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도진은 그녀에게 비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며, 미르 그룹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는 완벽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낮에는 도진의 곁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밤에는 미르 그룹의 정보를 분석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게 했다. 도진은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이 되기를 원했기에 틈날 때마다 그녀를 지하 트레이닝 룸으로 데려가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호신술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하 트레이닝 룸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샌드백을 타격하는 둔탁한 소리만이 공간을 울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그녀의 등 뒤에 섰고,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한거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잡고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섬세했고 낮은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깊이 파고들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그의 접촉에 움찔하며 당황했지만 곧 그의 진지한 태도에 동화되어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녀가 고통을 참아내며 눈빛을 빛낼 때마다 과거에 나약했던 소녀가 점차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훈련 도중 휴식 시간에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땀을 닦았고, 도진은 그녀에게 생수를 건네며 말없이 옆에 앉았다. 서윤은 도진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미르 그룹을 증오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그는 10년 전 미르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그 충격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털어놓았다. 박태수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도진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도진은 그날 이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도진의 이야기를 듣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자신과 도진이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동안 도진을 그저 두려운 존재나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며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으며 반드시 함께 박태수를 무너뜨리자고 다짐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서유는 김민영 비서로서 이지스 홀딩스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거대한 빌딩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분위기에 위축될 뻔했다. 하지만 도진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그녀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었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며 그의 뒤를 따랐다. 직원들은 도진의 곁에 선 낯선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도진의 서슬퍼런 카리스마 때문에 감히 말을 걸거나 수군거리지 못했다. 서유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도진의 기대를 충족시켰고 도진은 그녀의 빠른 적응력에 내심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한 척 그녀를 지켜보았다. 사무실에서의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서유는 도진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늦은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도진과 서윤만이 남아 미르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또다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고요하던 사무실의 정막을 깬 것은 보안 시스템의 경고음이 아니라 미세하게 들려오는 유리의 파열음이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서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책상 서랍에서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전력이 차단되며 사무실이 암흑천지로 변하자 서윤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지만 도진은 어둠에 익숙한 맹수처럼 침착하게 움직였다. 침입자는 미르그룹이 보낸 전문 킬러임이 분명했고 그들은 서윤을 제거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이곳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도진은 서윤을 책상 밑으로 밀어넣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고 도진은 숨죽여 기다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날려 침입자를 덮쳤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집기들이 부서지고 둔탁한 타격음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는데 킬러는 상당한 실력자였는지 도진의 공격을 능숙하게 막아내며 반격해왔다. 서윤은 책상 밑에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았는데 도진이 칼에 베어 팔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트레이닝 룸에서 배웠던 도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포를 억누르고 주변을 살폈다. 도진이 위기에 처한 순간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무거운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어 있는 힘껏 바닥으로 던져 소음을 유발했고 킬러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도진은 킬러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한 뒤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하여 그를 기절시켰다. 상황이 종료되자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을 메웠고 도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바닥에 쓰러진 킬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곧바로 서윤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다급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책상 밑에서 기어나와 도진의 피 묻은 팔을 보고 울먹이며 자신의 손수건으로 상처를 지혈하려 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을 안심시키듯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함께 넘긴 전후의 이상의 감정이 피어올랐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장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도진은 보안팀을 호출하여 현장을 수습하도록 지시하고 서윤을 부축하여 사무실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팔에서 흐르는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고 도진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며 묘한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들은 빗속을 뚫고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 대신 서로를 향한 신뢰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도진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도진은 못 이기는 척 상의를 벗고 그녀에게 등을 맡겼다. 서윤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도진의 단단한 근육과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도진은 미세하게 근육을 떨었다. 서윤은 도진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들을 보며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상처들이 마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훈장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치료가 끝나고 붕대를 감아주는 서윤의 손길은 따뜻했고 도진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밤이 지나면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의 평화가 존재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도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일찍 들어가 쉬라고 말하며 자신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은 그녀의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도진은 다시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르 그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그만큼 그들이 다급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박태수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더욱 단단히 죄어야겠다고 다짐하며 펜던트 속의 정보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미르 그룹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도진은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고 서윤 또한 도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투쟁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 믿으며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활약이 펼쳐질 것이다. 도진과 서윤의 연대는 이제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해졌고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미르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은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탐욕을 거래하는 위선의 장이었다. 강도진은 서윤에게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를 건네며 이것은 파티복이 아니라 오늘 밤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한 전투복임을 상기시켰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우아하게 드러난 어깨선과 몸매를 타고 흐르는 드레스 자락은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긴장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진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어두웠는데 그것은 사냥터로 나가는 맹수의 본능적인 살기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호텔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붉은 카펫 위를 걷는 도진과 서윤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지스 홀딩스의 젊은 제왕 강도진이 공식 석상에 여자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지만 도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셔 잠시 휘청거렸지만 도진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있는 미르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역겨웠지만 도진의 가르침대로 차가운 가면을 쓰고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행사장 내부는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소리들이 마치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다. 도진은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행사장 중앙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오늘의 호스트이자 서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인 박태수 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태수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는 무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도진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기며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태수는 도진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가식적인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박태수의 악수를 가볍게 무시하고는 차가운 미소로 화답하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와서 불편하시겠냐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뼈가 박혀 있었다. 박태수의 시선이 도진의 옆에 서 있는 서윤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도진은 놓치지 않았고 서윤 또한 심장이 다를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도진의 팔을 꽉 잡으며 버텨냈다. 박태수는 서윤의 얼굴에서 죽은 회계사의 흔적을 찾아낸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낯이 익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도진은 그녀를 자신의 비서이자 약혼녀라고 소개하며 박태수의 의심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약혼녀라는 단어의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태연하게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박태수는 도진의 당돌한 태도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며 도진을 따로 불러내려 했지만 도진은 서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박태수는 은밀한 눈짓으로 경호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건장한 사내들이 서윤과 도진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웨이터나 진행 요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풍겨오는 살기는 숨길 수 없었다. 박태수는 부드러운 척하며 서윤에게 따로 쉴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는 내 곁이 가장 편안하다고 받아쳤고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음악 소리가 커지며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태수의 하수인 중 한 명이 실수인 척하며 서윤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고 당황한 서윤이 화장실로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하자 도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도진은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간파하고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얼룩진 드레스를 덮어주며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전이라도 된 듯 조명이 깜빡거렸고 어둠을 틈타 괴한들이 서윤의 팔을 낚아채 끌고 가려 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다. 도지는 순식간에 반응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샴페인 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며 굉음을 만들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샴페인 병의 날카로운 단면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 도지는 혼란을 틈타 서윤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괴한들의 턱을 가격하고 명치를 걷어차며 무자비하게 제압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넥타이를 풀어 해친 도진의 모습은 야수와도 같았고 평소의 냉철한 이성 대신 오직 서윤을 지키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도진이 자신을 위해 괴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용기를 내어 주변에 있던 은재, 촛대를 집어들고 다가오는 적을 향해 휘둘렀다. 박태수는 자신의 파티가 엉망이 된 것에 분노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고 도지는 쓰러진 괴한들을 넘어 박태수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도지는 피 묻은 손으로 박태수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정장깃을 정돈해주는 척하며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를 속삭였다. 그는 오늘 일에 대한 대가는 미르 그룹의 주가 폭락으로 치르게 될 것이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했다. 박태수는 도진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도진은 덜덜 떨고 있는 서윤의 손을 잡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장군과도 같았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타자마자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시트에 머리를 기댔고 서윤은 그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도진을 걱정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차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오가는 위기 상황을 함께 겪은 탓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격정적인 이끌림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고 서윤 또한 그를 밀어내지 않고 목을 끌어안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들의 키스는 달콤하기보다는 절박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필사적이었는데 빗속의 차 안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도진은 서윤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서윤은 도진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었기에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협이 사라진 듯했다. 한참 동안의 입맞춤 끝에 입술을 뗀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거친 호흡을 골랐는데 도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함께 가겠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고 대답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르 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준비해 두었던 플랜 B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의 소동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며 박태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도진은 미르 그룹의 자금줄을 끊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여 박태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서윤이 가진 USB가 그 핵심 열쇠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싸움의 주역이 되었음을 실감했고
두려움보다는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는데 도진은 서윤을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고 도진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태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태웠다. 그는 맹세코 이 여자를 지킬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수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심장이었으며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펜트하우스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뜨거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언론은 미르그룹 자선 파티에서의 소동을 대서특필했고 박태수 회장의 경호원들이 민간인을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도진은 이 기세를 몰아 미르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며 박태수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윤 또한 도진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USB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단서들을 조합해 나갔고 마침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태수의 비밀 금고가 있는 서버실의 위치와 접속 코드의 일부였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직접 미르그룹 본사에 침투해야만 했다. 도진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결의를 다졌고 이제 그들은 사자의 굴로 직접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미르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흉물처럼 솟아 있었는데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에도 건물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도진과 한서윤은 건물 설계도면을 띄워놓은 검은색 밴 안에서 마지막 작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차 안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전에서 빠지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USB의 마지막 보안 코드는 오직 서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아버지와의 추억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생체 인식이나 해킹 툴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아날로그적인 열쇠였기 때문이다. 도진은 서윤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며 방탄조끼를 그녀에게 입혀주었다. 도진은 서윤의 방탄조끼 끈을 단단히 조여주며 만약 상황이 틀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서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전술 요원 복장으로 환복하고 장비를 챙겨 차에서 내렸는데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피부를 베는 듯했다. 그들은 미르그룹의 보안이 가장 취약한 지하 하수 처리 시설과 연결된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로 계획했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신호였다. 환풍구를 통과하는 과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좁은 통로와 퀴퀴한 냄새,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을 피하느라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다. 도진은 앞장서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확보하며 서윤을 이끌었고 서윤은 이를 악물고 그의 뒤를 따르며 체력적인 한계를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마침내 서버실이 위치한 지하 벙커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미리 준비한 해킹 장비로 보안 카메라의 루프를 조작하여 경비원들의 눈을 속였고 순찰 동선이 겹치지 않는 틈을 타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 앞으로 이동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들은 호흡을 조절하며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준비를 마쳤다. 서버실 내부는 수백 대의 서버들이 내뿜는 열기와 팬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푸른색 LED 불빛들이 전멸하며 몽환적이면서도 기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지는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USB의 락을 해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도진의 옆에서 초조하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주변을 경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드디어 마지막 보안 단계인 패스워드 입력창이 뜨자 도진은 서윤에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가사 속에 숨겨두었던 암호를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접근 승인이라는 녹색 문구가 뜨며 데이터의 복호화가 시작되었고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서버실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붉은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태수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고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박태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며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에 들어왔다고 조롱했고 곧이어 무장한 용병들이 서버실의 반대편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도진은 서윤을 서버렉 뒤로 밀어넣으며 엄폐물을 확보하고 권총을 꺼내 응사하기 시작했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총알이 빗발치며 서버들이 파괴되어 스파크가 튀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도진은 정확한 사격 솜씨로 용병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몸을 낮추라고 소리치며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비상 환기구를 향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도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정신을 차리고 그를 따라 움직였다. 도진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서윤의 상태를 확인했고 겁에 질린 그녀의 뺨을 감싸며 반드시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연막을 뚫고 환기구로 향하던 중 매복해 있던 적이 튀어나와 도진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엉켜 바닥을 구르며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다. 도진은 덩치 큰 용병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며 그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상대의 완력이 만만치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발견하고 있는 힘껏 들어올려 용병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용병이 힘을 잃고 쓰러지자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시간이 없었기에 그들은 쓰러진 용병을 뒤로하고 다시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겨우 환기구를 통해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왔지만 그곳에도 이미 박태수의 부하들이 차량을 배치하고 대기 중이었다. 도진은 서윤을 기둥 뒤에 숨기고 주차된 차량들의 타이어를 쏴서 혼란을 유발한 뒤 훔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서윤을 태웠다. 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자 뒤따라오던 적들의 차량들이 추격을 시작했고 지하 주차장은 쫓고 쫓기는 카레이싱 현장으로 변했다. 도진은 현란한 운전 솜씨로 적들의 차량을 따돌리며 출구로 향했지만 출구 쪽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장한 병력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차는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차가 지면에 작지 않은 충격으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가 깨졌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고 도로를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저격용 총탄이 차의 뒷바퀴를 정확히 타격했고
차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도진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서윤의 비명 소리에 눈을 떴는데 차 밖에서는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며 서윤에게 자신의 총을 쥐어주고 내가 시간을 끌 테니 너는 반대편 숲으로 도망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울부짖었고 도진의 팔을 잡아 끌며 함께 나가자고 애원했다. 도진은 서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적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한 걸음씩 후퇴했는데 적들의 화망이 너무 촘촘해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저격수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서윤의 가슴을 겨누는 것을 도진이 발견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진은 몸을 날려 서윤을 감싸 안았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서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도진을 부둥켜 안았고 도진의 입에서 쿨럭이며 피가 쏟아져 나와 그녀의 옷을 적셨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어서 가라고 속삭였지만 서윤은 그를 놓지 않고 오열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도진이 미리 설정해둔 비상 호출 신호가 전송된 것이었다.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미르 그룹의 용병들은 황급히 철수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 틈을 타 도진을 부축하여 근처에 세워져 있던 도진의 예비 차량으로 옮겼다. 그녀는 생전 처음 잡아보는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오직 도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도로를 질주했다. 뒷좌석에 누운 도진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출혈이 심해 시트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창백해진 도진의 얼굴을 확인하며 제발 죽지 말라고 소리치며 울었는데 그녀의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다. 그녀는 도진이 알려주었던 비밀 안전가옥의 위치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는데 서울의 야경이 마치 빗물처럼 뒤로 흘러갔다. 도진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윤의 목소리에 반응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서윤만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을 감으려 했다. 서윤은 계속해서 도진에게 말을 걸며 그의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는데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차에서 내려 도진을 끌어내렸는데 축 늘어진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집 안으로 옮겼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의료 키트를 찾아 지혈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상처를 압박하며 제발 눈을 뜨라고 울부짖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밤이 지나고 서윤의 응급처치 덕분에 도진의 출혈은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땀에 젖은 도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의 곁을 지켰는데 창밖에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도진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도진의 가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자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고 도진이 눈을 뜰 때까지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도진의 노트북 화면에서 알림음이 울렸는데 그것은 서버실에서 복사해온 데이터의 해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윤은 유탄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박태수 회장의 온갖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도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증거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윤은 화면 속의 파일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도진이 깨어나는 순간 그와 함께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도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서윤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안정가옥의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감돌고 있었는데 강도진은 찢어질 듯한 옆구리의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한서윤의 파리한 얼굴이었고 그녀의 손은 도진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몸에 감긴 붕대와 혈액 주머니를 확인하며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고 이 모든 것이 서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대는 바람에 신음을 흘렸고 그 작은 소리에 서윤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서윤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도진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도진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살아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물 한 모금으로 타는 목을 축인 뒤 곧바로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데이터들을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하고 방대했다. 미르그룹 박태수 회장이 지난 30년간 저지른 정경유착과 횡령 그리고 청부살인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서윤은 화면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사주한 결정적인 이메일을 발견하고 입술을 깨물며 오열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박태수의 법조계 인맥에 의해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플랜 오메가를 실행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은 전 세계 미디어와 인터넷망에 이 자료를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는 초강수였다.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1시간 만에 서울 시내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광화문 사거리와 강남대로의 거대한 5개 전광판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바뀌더니 박태수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과 살인교사 증거 자료들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충격적인 영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도로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미르그룹과 박태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이지스 홀딩스의 사이버팀은 IP를 우회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고 박태수가 손을 쓸 틈도 없이 그의 추악한 민낯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미르그룹 회장실의 대형 TV 화면 속에서 앵커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보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태수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화면을 향해 집어던지며 짐승 같은 고함을 질렀다. 비서들이 들이닥쳐 주가 폭락과 검찰의 압수수색 임박 소식을 전했지만 박태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강도진이라는 이름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되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오로지 자신을 파멸시킨 강도진에게로 향했다. 박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번호를 본 순간 도진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박태수임을 알아차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태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도진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을 납치하여 인천항에 폐쇄된 물류 창고에 데리고 있다고 협박했다. 박태수는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도진 혼자서 오지 않으면 비서실장의 목을 베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을 끊을 마지막 기회라고 소리쳤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고 박태수와의 끝을 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도진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나갈 채비를 하자 서유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며 절대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매달렸다. 그녀는 도진이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라고 울먹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것은 나의 전쟁이며 내가 직접 매듭지어야만 너와 나의 미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무기고에서 글록 권총과 단검을 챙겨 품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신과도 같았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는 다가올 피의 결말을 예고하는 듯했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옆구리의 상처를 압박 붕대로 단단히 조여매고 진통제를 한 줌 털어넣으며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복수심을 날카롭게 갈았고 오늘 밤 박태수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사리를 불태웠다. 폐쇄된 물류 창고 단지에 도착하자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4번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도진은 차를 멀리 세워두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창고 주변을 정찰했는데 예상대로 수십 명의 용병들이 건물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도진은 정면 돌파 대신 창고의 측면 배수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살피는 우회 전술을 택했다. 창고 안에는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고 중앙의 공터에는 박태수가 의자에 묶인 비서실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서 있었으며 주변에는 무장한 사내들이 포진해 있었다. 도진은 심호흡을 하며 천장 구조물 위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여 적들의 머리 위로 접근했고 가장 외곽에 있는 적부터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픽픽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고 당황한 용병들이 소리치며 우왕좌왕하는 순간 도진은 연막탄을 바닥으로 던지고 와이어를 타고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회색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며 시야가 차단되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총성이 난무했다. 연기 속에서 도진은 그야말로 춤추는 악기와 같았는데 그는 총알이 떨어진 권총을 버리고 단검과 맨손 격투로 적들을 유린했다. 부상 입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와 반사신경으로 용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타격하며 전진했고 그의 몸은 다시금 피로 물들었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켰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진은 쓰러진 적의 소총을 집어들어 남은 적들을 향해 난사하며 길을 찢다.
마침내 연기가 거치고 바닥에는 신음하는 용병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으며 서 있는 사람은 오직 도진과 박태수 두 사람뿐이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박태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박태수는 자신의 군대가 전멸한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비서실장을 방패막이 삼아 총구를 도진에게 겨누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돈과 권력을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다가도 네가 감히 나를 심판할 수 있느냐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 도진은 그런 박태수를 벌레 보듯 경멸하며 총을 바닥에 버리고 빈손으로 다가갔는데 이는 그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는 의지였다. 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도진은 총알이 어깨를 스치는 것을 무시하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박태수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이어진 도진의 주먹이 박태수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고 박태수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도진은 쓰러진 박태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무자비한 구타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10년간 쌓여온 한의 분출이었다. 주먹이 날아갈 때마다 박태수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고 그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짐승 같은 신음만 흘렸다. 도진은 마지막 일격을 날려 박태수를 컨테이너 벽에 처박아 버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어 그의 이마를 겨누었다.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모든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고 박태수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도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뇌리에는 서윤의 눈물 젖은 얼굴과 살아서 돌아오라는 약속이 스쳐 지나갔다. 긴 침묵 끝에 도진은 총구를 내리고 허공을 향해 탄창을 모두 비워버린 뒤 총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는 박태수에게 죽음은 너에게 너무 과분한 잡이라고 쏘아붙이며 평생 감옥이라는 지옥에서 썩으며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저주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창고 밖은 이미 경찰 특공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다. 도진은 묶여있던 비서실장의 포박을 풀어주며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박태수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도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가늘어져 있었고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경찰들이 도진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스스로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달려온 서윤이 서 있었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도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고 도진은 힘이 풀려 그녀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이제 다 끝났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고 그들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따스한 안도감이 내려앉았다. 박태수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끌려 나오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기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렸고 미르 그룹 제국의 몰락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도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면서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서윤 또한 구급차에 동승하여 그의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쫓겨야 할 이유도 숨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도진은 서서히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서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도진은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실 앞을 지키는 서윤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그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지옥불 속에서도 살아 돌아온 남자였고 자신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미르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비리 스캔들로 기록되었고 관련된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되며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다. 세상은 강도진이라는 영웅에게 열광했지만 정작 그는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긴 잠에서 깨어난 도진이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여전히 서윤이 지키고 있었고 창밖에는 맑게 갠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봄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고 그것은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와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는 생명의 빛과도 같았다. 강도진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구리의 통증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박태수 회장이 체포된 이후 미르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리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부패한 권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도진은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화사한 프리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서윤은 꽃병에 꽃을 꽂으며 도진에게 퇴원 수속이 모두 끝났음을 알렸고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걸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로서 함께해왔지만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시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될지는 미지수였다. 도진은 서윤을 이 위험한 세계에서 내보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녀를 떠나보내려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무심한 말투로 고생 많았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도진의 복잡한 심경을 읽어낸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말없이 병실을 나섰고 병원 로비를 가득 메운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도진과 서윤은 법정의 방청석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박태수의 최후를 지키고 있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태수는 예전의 거만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해 보였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고 박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였다. 서윤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도진은 말없이 서윤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의 온기를 느꼈고 서윤 또한 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그에게 무언의 감사를 전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며칠 뒤 도진과 서윤은 서윤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도진은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서윤의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서윤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아버지에게 긴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음을 고하며 자신을 지켜준 도진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뒤돌아서서 도진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도진은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저 미소였음을 깨달았고 그 어떤 성취감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주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과거의 아픔을 바람에 실어보냈다. 이지스 홀딩스의 대표실로 돌아온 도진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무거운 입을 열어 그녀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충분한 보상금과 함께 유학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라고 권유했다. 도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여전히 위험과 암투로 가득 차 있기에 서윤이 또다시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가 밝은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짐짓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계약 관계는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자신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서류 봉투를 내미는 도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제안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밀어버렸다. 그녀는 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 이미 자신의 인생은 도진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밀어내려는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도진을 지켜주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도진의 곁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가 없는 세상은 아무리 평화로워도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도진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말문이 막혔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복수심과 증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다. 자신의 곁에 있으면 언제나 어둠에 물들 것이며 언젠가는 서윤마저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서윤은 도진의 등 뒤로 다가와 그를 꼭 끌어안으며 당신은 어둠이 아니라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빛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도진의 상처와 과거까지 모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고 그를 위로했다. 서윤의 따뜻한 체온이 등에 닿자 도진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마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서윤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빗속에서 울고 있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는 서윤에게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도진이 서윤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하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설렘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노을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몇 개월 후 이지스 홀딩스의 로비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도진과 서윤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서윤은 이제 도진의 비서실장이자 든든한 파트너로서 회사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유능함과 카리스마는 도진 못지않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도진은 예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벗고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 직원들은 대표님의 변화가 모두 서윤 덕분이라고 수군대곤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일과 사랑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화창한 날씨가 그들을 반겼고 도진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진이 직접 운전석 문을 열어주며
서윤을 에스코트했다. 서윤은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고 도진은 운전석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골목길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도진은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뜻에 따라 차를 몰았다. 그날의 밤은 비가 쏟아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 그들이 찾아간 그곳은 햇살이 내리쬐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거리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차창을 내리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도진은 차를 세우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그때 내가 너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지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때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어서 내 인생은 천국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골목길의 소음과 어우러져 행복한 멜로디처럼 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도진이 운전하는 차는 막힘없이 뚫린 도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고 그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길에서 울던 소녀는 이제 가장 강한 여자가 되어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검은 차에서 내린 냉혹한 CEO는 그녀 덕분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진과 서윤이 탄 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세상은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켜보며 축복을 보냈다.